자,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그 시리얼 넘버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 쪽 그 포켓스탯을 연결해서 처음 이니셜이 P로 나와 있습니다. 컴팩스탯은 B, 뭐 스몰 b, 라지 b, IBM 스탯은 A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뒷번호는 시리얼 번호고요. 뭐 N스택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여러 대면, 채널이 여러 개면 이 아래로 시리얼 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쪽 항목은 오버로드가 표시되는 영역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현재 이 영역은 커런트 레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레인지를, 이쪽을 보시면 이 오버로드는 전압, 포텐셜이 오버로드 걸렸다라는 거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옆에 I 오버로드는 전류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범위에 있을 때 I 오버로드가 신호가 뜨고요. EXT는 익스터널입니다. 익스터널 외부 신호에 비정상적인 입력이 있을 경우는 빨간불로 익스터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쪽 부분은 유의해서 관찰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 불이 들어왔을 경우는 아무래도 재빨리 어버트를 눌러서 실험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셀이 파손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장비의 고장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어드밴스드 모드와 베이직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직 모드를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는 요 영역은 입력하는 세팅을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요 영역이 굉장히 단순하게 줄어들고요. 어드밴스드 모드를 선택하면 입력하는 팩터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드밴스드 모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연구원님들께서 실험할 때는 어드밴스 모드를 선택을 하고 실험 팩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채널은 자동 저장되는 폴더에 대한 지정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뷰는 실험하는 동안에 입력되는 신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임피던스 때 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시그뷰 관련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배치 모드는, 이 배치 모드를 누르면 요 영역이 지금 바뀌죠. 자, 배치 모드도 마찬가지로 따로 영상을 만들 텐데, 요 영역에서의 배치 모드는 말 그대로 여러 실험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요 영역에서 배치를 해제한 상태에서는 이 영역에서 한 가지 종류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배치 모드를 눌렀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실험을 순차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메소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도 되고요. 가장 흔한 예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임피던스 측정을 찍거나 다시 또 사이클 볼타메트리 하거나 아니면은 오픈 서킷 상태에서 잠시 두거나 이런 연속적인 순차적인 실험을 실험자가 한 번에 프로그래밍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번거롭게 매 실험 끝날 때마다 다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처음 메소드가 끝나면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메소드를 실행하고 또 저장을 하고 뭐 반복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의 배치 모드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영역은요, 이쪽 영역은 다이렉트 모드고요. 요 영역은 메소드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렉트 모드는 장비를 소스 메타, 뭐 파워 메타처럼 직접 전압과 전류를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그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나 뭐 배터리 사이클 테스트나 뭐 임피던스 테스트나 가장 그 일반적인 그런 그 메소드 폼을 만들어 놓은 요 창이고요. 다이렉트는 그런 거 없이 직접 실험자가 전압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Z 스탯이라든지 IR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AC 모드도 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일단 커넥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넥트를 하면 처음에 이제 그 시리얼 번호가 위에 나오고요. 워닝이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장비에 있는 펌웨어 버전이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스톨된 소프트웨어의 펌웨어 버전을 알려줍니다. 이게 두 펌웨어 버전이 일치한 경우에는 이 워닝이 뜨질 않고요. 펌웨어가 다를 경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능 추가가 되면서 장비 속에 있는 펌웨어가 늘 버전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한다면 장비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넥트 버튼이 안으로 좀 들어갔죠. 이러면 이제 커넥트가 된 상태고요. 자, 그럼 다시 메소드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소드 모드에서 이 창을 쭉 내려주면, 자, 크게, 네, 6가지의 모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모드는 다시 또 펼치면 세부적인 모드로 구별이 됩니다. 네, 이렇게 6가지의 모드 중에서 실험자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드,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는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드 하나를 가지고 입력하는 아래 그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그나마 좀 들어봤던 용어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일 텐데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스탠다드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Current Averaging Galvanostat 모드는 좀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탠다드 모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모드가 또 하나 나오죠. 자, 이제 메소드 창에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모드에 대해서 자, 메소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죠. 자, 모드의 옆에 살짝 눌러보면 스탠다드 모드랑 하이 스피드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스탠다드 모드를 쓰시고요. 하이 스피드 모드는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 애퀴지션, 데이터 획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하이 스피드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스피드 모드는 데이터 저장을 장비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탠다드 모드는 데이터 개수에 제한이 없이 무한정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험이 시작되면 데이터를 1차적으로 장비 내부 메모리에 저장이 된 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장비는 메모리를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럼 하이스피드랑 스탠다드 모드의 그 차이는 1초에 100개의 데이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 스펙이 좋아져서 뭐 2ms도 가능한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10ms를 기준으로 해서 1초에 100개 이상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하이스피드 모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안 받을 경우는 스탠다드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게 바른 선택입니다. 자, 타이틀은 원하는 그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타이틀을 지정해 주시고요. 사이클릭볼 이 스타트 값은 처음 시작하는 그 포텐셜 값을 지정해 줍니다. 네,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방식을 알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는 특정 전압, 두 전압 사이를 사이클릭, 왕복하면서 전류 데이터를 얻는 실험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벌텍스는 이것도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메소드에서는 잘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이나믹 벌텍스는 이제 나중에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그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 그 다이나믹 벌텍스 세팅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트 초기 시작 전압,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버텍스 1 전압, 포텐셜, 버텍스 2 포텐셜.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얘는 마이너스 0.9V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V까지 갑니다. 전압이 이제 양의 방향으로 스캔을 해주겠죠. 1V에서 다시 마이너스 1V까지 리버스 스캔을 하는 겁니다. 포워드 스캔과 리버스 스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V에서 마이너스 0.9V 가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몇 회 할 건지를 이쪽에 지정을 해줍니다. 한번 100회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100사이클이 되겠죠? 자, 이 스텝은 포텐셜이 증가되는 그런 스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9V에서 1V까지 가는데 10mV 스텝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스텝은 저희 그 IBM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 샘플링 포인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작게 하면 지금 10mV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0mV 스텝으로 가면서 그 스텝마다 데이터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텝을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 레이트는 초당 스캔하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초에 50mV를 스캔을 하죠. 자, 그러면 50mV, 이 스텝은
10번이고요. 그러면 요 관계를 보시면 1초에 데이터를 5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초에 50mV가 증가를 하는데요. 장비는 10mV 스텝으로 5걸음에 걸쳐서 가겠죠. 그걸 1초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1초에 데이터를 5개 얻는 그런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네, 알파 관련해서는 이제 캐패시턴스를 잴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은 자,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은 자, 이 스타트를 누름과 동시에 그 실험이 시작되는데요.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을 주면 이퀄리브레이션 타임 동안 잠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V에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네, 이퀄리브레이션 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커런트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런트 레인지는 1나노암페어부터, 이건 뭐 장비마다 레졸루션 분해능이 좀 다른데요. 커런트 레인지는 적절한 분해능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레졸루션을. 과거 장비는 저희가 16비트 장비였는데요. 16비트라고 하면 2의 16승, 한 65,000, 뭐 50 얼마겠죠. 그럼 포인트 정도로 이 레인지를 잘게 분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작년 초부터 24비트로 업그레이드가 돼갖고요. 2의 14승으로 각각 레인지를 작은 단위로 이제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자, 10mA 레인지를 쓰면 10mA를 2의 24승으로 나눈 한 단위가 레졸루션, 분해능이 되는 거고요. 자, 1나노암페어를 사용하게 되면 2의 14승으로 나눠서 실제는 뭐 femto암페어 레벨까지 그 분해능이 가지만 실제 실험상에서는 수피코 암페어까지도 손쉽게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나 스테빌리티는 안정성 체크, 뭐 안정적인 데이터 획득을 위해서 하는 옵션인데요. 이건 주로 오토매틱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Connect to는 셀 4EL, 셀 2EL로 구분되어 있고요. 더미 1, 2, 3, 4는 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및 점검을 위한 그 더미 회로가 4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저항과 캐패시턴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 회로인데요. 이 더미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의 이상 유무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셀 4EL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셀 2EL과의 차이는 셀 2EL은 그 일렉트로드, 셀 2 일렉트로드는 워킹 카운터 레퍼런스 워킹 센서의 4개의 그 케이블 중에서 센싱 쪽, 이전극으로 만들었을 때 센싱 쪽을 아예 장비 내부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드릴 때는 이전극 실험을 하실지라도 그 셀 4EL은 뭐 3전극 실험이겠죠. 워킹 카운터 레퍼런스, 워킹 센서는 워킹이랑 늘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이전극 실험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솔라셀, 배터리, 뭐 연료전지, 뭐 이런 그 에너지 반응 재료들을 테스트할 때는 이전극으로 많이 하는데, 이전극으로 하더라도 셀 4EL로 하시고 세팅하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셀 4EL로 하시면 셀 끝단에서 셀 케이블 끝단에서 워킹이랑 워킹 센서랑 결합해주고 카운터랑 레퍼런스랑 결합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센싱 단자, 워킹 센서랑 레퍼런스가 카운터를 센싱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셀 케이블의 저항까지도 그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셀4EL을 그냥 3전극 실험이건 2전극 실험이건 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CR은 오토 커런트 레인지예요. 오토 커런트 레인지는 아까 이제 커런트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토 커런트 레인지는 이 커런트 레인지를 자동으로 장비가 세팅해 주는 방식입니다. 커런트 레인지는 이제 이쪽을 보면 실험 중에 이제 요쪽 항목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요 변화를 요 변화가 이제 커런트 레인지 지금 잡고 있는 커런트 레인지고요.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하면 워킹 센서나 워킹 센서에서 그 전압 전류 값의 변화를 측정을 한 후에 그걸 피드백 받아서 적절한 커런트 레인지를 장비 스스로 컨택해주고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 실험자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장비가 지금 어떤 커런트 레인지를 잡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빼면 그냥 요 단일 커런트 레인지로 아마 이쪽에 이제 실험하실 때 변화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쓰시면 뭐 미니멈 레인지, 맥시멈 레인지 하에서 자동적으로 장비가 커런트 레인지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다 쓰면 될 텐데 오토 커런트 레인지가 왜 선택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24비트 그 프로세서를 쓰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오토 커런트 레인지가 매끄럽고 노이즈 없이 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임피던스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획득이 굉장히 빠른 경우, 그 다음에 약간 언스테이블, 약간 고온이라든지 고압이라든지 뭐 이런 셀이 좀 처해 있는 환경이 좀 더 불안정한 상태일 때, 그때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오토 커런트는 이제 커런트 레인지를 이제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낮은 영역에서는 낮은 레인지를 써서 레졸루션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커런트가 많이 흐르면 적절한 레인지를 써서 여기 이제 잘못 쓰면 오버로드가 걸리거든요. 이쪽에 I 오버로드라는 게 커런트가 장비가 세팅한 값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빨간 거로 이제 오버로드가 뜨는데 이럴 때는 바로 어버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중단하는 겁니다. 뭐 바로 안 하셔도 지금 이 상태는 워닝 상태이고 장비 내부에 세이프티 서킷 회로가 있어서요. 뭐 장비가 망가지거나 뭐 셀이 망가지는 거를 막아주지만 그래도 장시간 이렇게 오버로드가 뜨게끔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즉시 실험을 중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 커런트 레인지는 일반적인 실험에서 뭐 노멀한 뭐 스탠다드한 실험에서는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사용을 하셔도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뭐 임피던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 뭐 이럴 때서는 이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쓰면 장비가 적절하게 커런트 레인지를 변화를 주면서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 그때 데이터 샘플링 타임과 커런트 레인지가 변하는 그 시점이 일치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 살짝 노이즈가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커런트 레인지를 착착착착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걸 매번 바꾸는 건 아니고 적절한 이제 레인지에 들어오면 장비가 알아서 1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100 마이크로암페어로 살짝 바꿀 때 요 순간에 데이터를 얻죠. 근데 이게 아주 정말 뭐 0.00 몇 초 차이로 동일하다고 하면 회로상에서 레인지를 바꿀 때 들어오는 데이터는 살짝 노이즈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써도 되지만, 좀 커런트 레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오토 커런트 레인지를 해지하고
커런트 레인지를 적정한 커런트 레인지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급 방법에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 그럼 커런트 레인지는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이쪽에 이제 샘플 데이터가 있죠. 그럼 절대값으로 지금 세로가 커런트 축이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맥스 값은 뭔가요? 한 22 정도 되겠죠? 22 마이크로 암페어. 미니멈 값은 약간 뭐 한 19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되죠. 자, 그럼 절대값을 취해서 큰 값은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럼 22 마이크로 암페어 하면 지금 바로 100 마이크로 암페어, 10 마이크로 암페어를 쓰면 22 미리 암페어는 이거를 넘어버리죠. 그럼 측정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살짝 위에 100 마이크로 암페어를 세팅해 주시고 오토 커런트를 해제해 주시면 가장 적절한 레인지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100 마이크로보다 큰 거를 하면 상관은 없어요.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낮은 거를 했을 때는 오버로드가 뜨겠죠. 100나노를 하면 이제 100나노가 넘어가는 영역에서 바로 오버로드가 이제 커런트 오버로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인지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최상의 그 분해능으로 실험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지의 시료, 데이터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뭐 오토 커런트를 온 해주시고 측정하시는 게 그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그 오버로드 없이, 아예 오버로드 없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이 오토 커런트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아예 잘 모르시면 그 장비에 맥스 커런트를 세팅해 주시고 측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pply with regard to OCP, WRT OCP, apply. 자, 이거는 OCP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픈 서킷 포텐셜 혹은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밑에 ON을 하시면 이제 모니터링 타임이 10초, 인터벌 타임은 1초입니다. 그러면 10초 동안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 창이 이제 OCP 창인데요. OCP 창에 그 포텐셜, 지금 장비가 셀에 일은 해주지 않지만 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10초 동안 1초에 하나씩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그 값이 바로 오픈 서킷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5V 배터리는 아무것도 연결 안 했을 때 우리가 포텐셜을 전압을 재보면 이제 1.5V가 되죠. 이제 개방 전압, 오픈 서킷 볼테이지, 오픈 서킷 포텐셜이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정교학 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 그 포텐셜 스테이트, 외부에서 장비가 일을 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을 오픈 서킷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eStart 이게 WRT OCP라고 하면 OCP 값을 eStart는 여기 있죠. eStart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OCP 값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요 영역에도 지금 스타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영역에도 보이는 게 OCP고요. 뭐 셀 케이블 연결해 놓고 다 해도 지금 스타트하지 않았으면 이쪽 명령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 영역에 그 뜨는 것도 그 OCP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지금 요 OCP 창에 그 보이는 게 그 OC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나 엔드에도 적용을 할 거냐? ON이 되면, 자, 그럼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서 eStart, 만일 예를 들어서 OCP가 0.35mV라고 하면요. OCP를 eStart에 적용을 할 거다. ON이죠. 그러면 시작은 우리가 0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OCP예요. 그러면 0.35V부터 시작을 합니다. 0.35면 한참 이쪽이네요. 0.35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다음이 3.0.3이죠. 결국은 리버스 스캔을 하게 되겠네요, 이거는.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버텍스나 엔드에도 적용을 하면 0.3이니까 0.3에서 옵셋, 0.35로 옵셋하면 0.65가 되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0.65니까 0.3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시프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부터 엔드도. 근데 만일 OCP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 해지를 하면 얘는 아예 0입니다. 그럼 0에서 시작은 하지만 버텍스나 엔드 포텐셜에 OCP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0.3이 0.65가 되고요. 마이너스 0.6은 0.35를 하면 마이너스 0.25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6까지 안 가고 0.2 여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은 해서 이쪽 편으로 그 포워드 스캔을 길게 하고, 물론 리버스 스캔도 와서 0.25 정도 와서 여기서 끝나는. 예.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이런 걸 그러면 적용 안 하겠다 하면 다 오프하고 하시면 돼요. 다 오프하고 하시면 그 오픈 서킷 포텐셜만 10초 동안 이쪽에서 모니터링 하고요. 그럼 오픈 서킷이 대충 얼마라는 거 알고 그냥 0에서 0볼트에서 시작해서 0.3 마이너스 0.6까지 스캔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리는 뭐 실제 이 값을 이제 측정해 준다는데, 이건 뭐 특별히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뭐 스탠바이 WRT OCP는 그러니까 OCP에서 대기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것도 그렇게 안 쓰이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OCP를 계속 측정을 하는데 계속 뭐 OCP가 뭐 감소한다거나 증가하는 그런 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재현성 있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OCP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 하는 게 그 셀과 그 워킹 일렉트로드와의 적절한 OCP가 되었을 때 실험을 하는 게 재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안에 워킹 일렉트로드를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잠잠해졌을 때, 그러니까 OCP가 그냥 이렇게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 상태는 우리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뭐 반응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고요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그 상태에서도 이제 마이크로하게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율이 똑같게 일어나고 균형을 잡고 있으니까 OCP가 이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초당 OCP의 흔들림이 그냥 0.5, 그냥 500 마이크로 정도 이내라면 그냥 실험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전에는 이제 요 기능이 없었을 때는 요 셀은 OCP 안정화되는데 30분 걸리네 그러면은 뭐 1800초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줬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퀴브레이션은 10초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얘가 다 되면, 근데 요거를 해놓으면 1800초 가기 전에도 안정화가 되면 500 마이크로 이내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OCP 메저먼트를 끝내고 이퀄리브레이션으로 가서 10초 지나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요, must be low than 인터벌 타임은
6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10분. 그러면 이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없애면 잘못했습니다. 이건 인터벌 타임이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타임입니다. 모니터링 타임을 1800초. 그렇죠. 인터벌은 데이터를 1초에 하나씩 찍겠다라는 거죠. 요건 1800, 요거는 이제 뭐 10만 단위 뭐 다 넣어도 돼요. 뭐 그냥 OCP만 보겠다면 이 값을 크게 넣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ll After Measurement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사이클을 뭐 100바퀴를 돌렸다, 100사이클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실험이 끝나면 그냥 장비는 연결된 커넥션을 모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셀을 리덕션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옥시데이션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스탠바이를 적절한 포텐셜로 인가를 해주면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팅을 이제 형성하는 실험이었다 그러면 그 코팅을 잘 유지되게끔 해주는 그런 전압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딱별히 시간은 없고요. 그냥 요거 체크하고 적절한 포텐셜을 넣어주면 그 포텐셜로 실험이 끝나도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험자가 다른 일 하다가 와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 셀은 요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리트먼트는요, 레벨을 뭐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는데, 자, 하나만 주면, 자, 이거는 실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스텝이에요. 이 스텝을 하고, 프리트리트먼트, 자, 프리트리트먼트 뭐, 약간의 리덕션 포텐셜을 가해주면 클리닝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포텐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0.2를 뭐 300초 동안 해야 된다. 가해준다 그러면 1 있죠. 그러면 프리트리트먼트를 하고요. 300초 끝나면 어플라이 OCP 10초 그리고요. 이퀄리브레이션 타임 10초 하고요. 그 다음 스타트예요. 그래서 프리트리트먼트는 가장 먼저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옵션은 아날로그 인풋은 이제 저희 그 외부 아날로그 인풋 신호 단자가 있는데 뭐 pH 메타의 신호 아니면은 뭐 온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외부 신호를 받아서 이 트랜스폼을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그 XYZ 축을 이제 설정해 주면 이쪽에 보시면 프리트리트먼트 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환산돼서 그려줍니다. 온도면 여기 이 축을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축을 만들어주면 이제 세로축이 온도로 돼갖고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원하는 그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이건 프리트리트먼트네요. 죄송합니다. 그 아날로그 프리페랄 포트. 그러면 그 값이 이제 세로축이 변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거예요. AIN. 이제 그게 아날로그 인풋에 대한 그래프 설정 창이고요. 포텐셜 컬렉션은 내가 실제적으로 실험한 게 요 실험이고 한번 바꿔보고 싶다. NH로 바꿔보고는 노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죠. 자, 그럼 편차가 이제 요 정도가 생기는데요. 그럼 요거를 apply select 데이터, 여기 셀렉트 된 데이터에 apply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컬렉션을 누르면 자, 여기 세로축이 변하죠. 여기 지금 0.2였는데 아까 그만큼 포텐셜만큼 변하죠. 마이너스, 그죠? 이게 아니고 요거죠. 그죠? 포텐셜이 변하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별표가 찍힙니다.
이게 시프트가 되는 거죠, 포텐셜이. 세로 축은, 커런트 축은 그대로인데요. 요게 이제 포텐셜 콜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드의 면적이나 뭐 특성값, 요거는 이제 코로전, 부식 실험할 때 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특정 값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요건 배터리 테스트 할 때 넣어주는 값인데요. 요걸 넣어주면 커런트 덴시티로, 요걸 누르면 커런트 덴시티가 되죠. 단위 면적당 커런트 흐름. 네, 그래서 요런 용도로 쓰이고요. 자, 레포트는 네,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실험을 했다. 예를 들어서 TiO2 실험을 뭐 2019년 몇 월 며칠에, 그 다음에 뭐 그때 온도는 25 디그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험자가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비 성능인데, 여기에는 뭐 기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또 참고하고 뭐 다른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요 좌측에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